소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발표할 내용은 니체의 건축인데, 이 말을 니체가 집을 지은 건축가여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이해될 건축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시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철학자들이 필요하고 그 철학자들의 이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것이 왜 건축가들이 익숙해져야 되거나 제일 좋은 경우 혹은 고민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답이 우리가 니체를 보는 이유이고, 니체는 이 집, 니체가 지은 집,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니체의 철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 구도, 그 형식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는 이 건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형식,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철학사를 다루고, 니체의 경우는 니체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공지해드렸던 취지는 작은 글씨는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니체는 사실은 음악을 통해서 이 형상학의 정초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니체였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음악이 말하자면 건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1888년 우리 토리노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말하자면 건축을 발견하게 되고, 건축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는 이 건축가 몰레 안토넬리라고 하는 이 토리노의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건축한 건축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 구조를 통해서 건축이 도시와 맞물리게 되는 그 현실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서는 말하자면 니체는 건축 그리고 도시를 발견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방식들, 말하자면 건축이 니체와 관계하는 방식,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존재자의 형식들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게 되고, 아마 그걸 문헌으로 하면 제가 96년에 확인한 바는 그런 내용을 다룬 이 주제, 니체를 다룬 이 2차 저자는 8,400편이 된다라고 하니, 우리는 거의 이 니체의 사유의 파편 속에서 산다라고 할 만큼 니체의 영향 아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파편 하나를 또 던져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2차 저작과 씨름을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다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형식 말고 도대체 니체의 철학 자체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 구도에서 어떤 형식이 가능한가, 이 근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니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구체적인 이 실존 인물로서의 몇 가지 중요한 점들, 이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철학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가, 그 배경을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철학자가 아니라 문헌학자, 생전에는 문헌학자였고 바젤에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문헌학 교수였고, 이 니체가 정신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상태, 그리고 1900년 사망하게 된 그 이후에 출판된 저술들의 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철학자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생전에 했던 작업들은 시를 짓는 것, 그다음에 또 음악의 작곡도 한 그런 다양한 재능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고, 바젤로 교수가 되면서 이주에 간 1869년부터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가 되고, 바젤로 갈 때는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헌학 교수로
바젤 대학에 이제 초빙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년간 이 문헌학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강의, 예,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그다음에 문헌학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다가 10년 만에 건강상의 정신질환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의 휴양지를 찾아서 말하자면 편두통, 극심한 고통, 그다음에 정신질환의 문제와 실험을 하다가 1900년 55세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니체가 태어난 곳은 이 르켄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 독일 사람들도 르켄이 어딘지 잘 모를 만큼 작은 도시. 그런데 그 옆에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드레스덴,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는 대략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한 300km 조금 안 되는 곳에 하노버가 있는 그런 작은 작센주의 하나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교육은 그 옆에 있는 도시인데 나움부르크라고 하는 데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사망한 데가 이제 이 바이마,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니체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 니체 아카이브가 있는 데도 이제 이 바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제 주로 이 니체는 이 움직이고, 이 베를린에는 한번 1880년대에 82년 루살롬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3일 여행 예정을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곳으로 가지만 루살롬에는 그곳에 오지 않고, 그 첫날 기다려도 안 오고 이튿날 그 혹독한 11월의 베를린의 날씨 이제 안 온다라고 확정을 하고는 베를린을 떠나면서 이 니체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 그곳은 불가능의 도시이다.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독일 말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뭘 할 수 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함, 그래서 외견이라는 말에서 온 거고,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없음, 그래서 좋아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의욕을 갖고 설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가능한 표현인 거죠. 어쨌든 베를린은 니체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따라서 그 반작용도 가능하지 의미 없는 그런 곳이다. 여기가 이제 그 니체가 어렸을 때 10대 때 교육을 받았던 나움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이고, 아마 니체의 생존도 뭐 별다른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 이제 여기서 학교 이름은 나움 도움 김나시움인데, 이 학교는 1988년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 1500년대는 이제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겠죠. 개신교 개종, 그 다음에 1542년에는 라틴어 중심의 학교로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니체가 있을 교육을 받을 때 이 사실은 중요한 과목들인데, 니체가 어떻게 말하자면 지적인 배경을 갖게 되는가,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헤브레이어, 그 다음에 종교,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음악, 이 과목들이 니체가 들어서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고, 이 학교는 이 특징이 있는 학교였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한 이제 강의뿐만 아니라 히어로니무스 밀러라고 하는 이 선생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도 말하자면 고전 문헌학자였고, 그래서 고전 이 문헌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니체가 처음 만든 뭐 이런 분야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분야였고, 이 밀러라고 하는 선생이 이 니체한테 영향을 줬을 텐데 필로로게 문헌학자였고, 이 사람이 이 평생 했던 일이 플라톤 전집을 8권으로 출판해 낸 거죠. 이 사실이 이 하나 중요한 이 사회 다인데, 이 니체는 이 그리스의 사성과 대립되어가면서 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면했던 철학자가 이 플라톤이었는데, 이미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 플라톤과 대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넘어서야 거인이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나무 그 도움 김나시였고 제가 다녔던 학교였던 거죠. 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3년차에 도움줄래 그러니까 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였었는데 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장학생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란데슐레 프로타라고 하는데 슐 프로타라고 하는 학교에 장학생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대 후반의 경우인데 1858년 44년생이니까 14살 때이죠. 이제 장학생으로 돼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얼마나 유명한 학교냐 하냐 대학 이전의 학교인 거죠. 우리가는 이 독일 관용군의 중요한 철학자 중에서 필테가 이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메비우스 띠르라는 유명한 수학자 메비우스 띠이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역사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랑케도 이 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이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면 문헌학으로 성립이 가능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문헌학이 아마 대부 역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모리스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해놓은 평생의 작업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 이전의 선집이라고 하는 책 그거는 이제 헤르만 딜스하고 크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증보를 해서 이 지금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아카넷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나스만드라고 헤라클리트 이런 사람들이 기록해내는 것을 다 찾아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원어로 실어 놓거나 아니면 인용이 되거나 이런 작업들을 방대한 작업을 정초한 사람이 이 빌라모리스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한테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니체를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보면 예가라는 사람도 이 사람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또 한 사람, 이 랑케하고 사실은 대비가 되는 사람인데 이 랑케가 설정한 역사는 역사적 사실들, 그것은 무엇으로 있었는가에 대한 규명이 이 랑케가 가졌던 역사이었다라고 하면 이 람프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니체하고 동시대인이고 제가 연구하는 슈마저하고 동시대인인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한 있었던 것, 이 객관적인 사실, 사료로 존재했던 것에 대한 수집, 그것의 분류, 이 구조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이 도구이고 더 중요한 건 역사 소설은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전쟁이든 하나의 국가 성립이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삶을 가는가 그 과정, 그 구조 형식, 이 진행을 하나의 생명적으로 서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의 현상으로 서술하는 역사 소설을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생으로서의 역사. 이게 이제 사실은 니체 생각하면서 마무리.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슐포르타라고 하는 데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고 이 니체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신 철학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가? 철학 교육은 사실은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었고 또 이 니체의 독서 방식도 하나의 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방식. 그래서 니체가 쓰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포리즘, 말하자면 금원들 혹은 잠언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는 건 생전 출판되어 있지만 그런 작품 차라투스트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형식들은 말하자면 전초 작업, 철학의 주저를 위한 전초 작업들이었고 결국 주저, 힘의 의지는 완성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딱 포기하고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완성을 못한 상태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니체하면 아마 누구나 다 떠올리는 몇 가지의 표현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힘의 의지 혹은 권력의 의지, 그 다음에 차라투스에서 표현되어 있는 초인 혹은 유보면지, 그 다음에 동일회비 같은 것의
무한한 반복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해하는 이런 표현들이 니체 철학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해되거나 오해가 더 많은 것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사실은 니체가 김나지움에 다닐 때부터, 말하자면 아까 슐프로타에 있을 때부터 포여바흐가 썼던 책, 그리고 자기 생일 선물로 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자 했던 이 책 실제로 읽었고,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본질, 그 다음에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읽고, 이 그리스도교의 문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안목을 학교 다닐 때부터 갖게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철학적인 이 주제로 옮겨지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영향을 줬던 사람들, 피터나 슐링, 헤겔, 그 다음에 슈라이어마허 신학 해석학자, 그 다음에 포이어바흐에서 모았던 신학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명을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 막산테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종교는 인문의 아편이다, 이 태제가, 혹은 이 세계는 단순히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혹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전보,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된 그 단초를 제공했거든요. 포여와 그 다음에 스트라우스, 헤겔리안, 이 사람들 모두가 이제 신학자. 말하자면 이제 니체는 이 사람들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표현에는 이 사람들은 다 신학자 혹은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원 후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교부 철학자, 교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의 그런 냄새를 풍긴다, 이런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딱 빠지는 건 슈라이어마허.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석할 때, 기독교의 본질 얘기할 때 그것이 종교성하고 기독교의 형식의 문제하고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포이어바흐는 이 니체의 사회, 막스뿐만 아니라 니체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제, 그 사람이 이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태제가 이 묘비명의 이윤베르크에 있는 이 묘비명이라는 이 옆에 활자화되는, 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본질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근데 포여바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인간의 형상에 근거해서 창조해냈다, 이 표현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상일 뿐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생각에 근거해서 이제 기독교를 하나의, 말하자면 공격의 대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형식, 또 의미까지 말하자면 공격할 수 있는 이 기반을 있고 하는 거죠. 이 니체의 개인적인 삶, 혹은 이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인데, 실제로 이 니체가 말하자면 카메라를 들이댄 건 아니지만 찍겠다고 해서 82년 롬에서 찍은 사진이 친구였던 파울 뮤레하고 그 다음에 루살롬이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니체를 폄하할 때 드는 예의 중에 하나가, 니체는 평생 여자들만 사는 집에서 아버지가 2살 때가 돌아가셨고, 이 남동생이 2살 어리였는데 이제 4살 때 사망.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자기 이 니체 페스터 여동생,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쪽에 그 고모 둘, 그 다음에 식모, 이 6의 여자들만 사는 집에서 이제 산 아주 독특한 그 심리적 환경에서 살았다. 그것이 니체한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실제로 그랬는지, 그게 영향을 줬고 니체 사회에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그건 제 발신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하나의 팩트, 사실이었던 거죠. 아마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존자는 무엇인가 규정을 할 때 가장 특징 짓는 표현이 아마 이 표현이고 이 시가 아닐까 싶은데, 번역이 되겠지만
번역을 찾아서 원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행사에 시를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하길래 그때 제가 이 시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 시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발표해가지고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죠. 이 제목은 에케라고 하지만 보통 독일 사람들은 에체라고 해요. 에체홈. 그리고 우리말로 보면 이 사람을 보라.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보라. 자기 자신. 시를 번역을 하면 그래,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의 불꽃과 같아서 배부를 줄 모르고 아무리 모르고 차지 않고 그리고 이 불꽃이 타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며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태워나가는 내가 나 자신을 태우도록 하는 것은 내 자신 그리고 영양분으로 스스로 밥을 먹다 할 때 아주 구상한 표현의 동사 이 은유를 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남겨놓는 모든 것은 재가 된다. 나는 분명 하나의 불꽃이어라. 이 표현이죠. 좀 못한 번에 기다려주면 어쨌든 아마 내용 파악이 됐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의 상으로 갖게 된 인간의 상인 거고 이 상은 이제 이 니체의 에체 호모는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이제 이 유럽 전역에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 니체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말하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제 근대 클래식한 모던의 관점에서 이 니체의 생각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수용이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이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 니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마 이 베렌스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베렌스는 단순히 이 책을 읽고 그냥 그 생각을 그 의지라고 하는 그다음 위대한 형식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생각일까 아니면 디오니소스가 건축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공장을 신을 짓는 이런 것 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차라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의 표지를 디자인한 만큼 이 책 표지는 베렌스의 디자인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우하우스의 초기 설립자였던 앙리 반데 벨리에도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의 이 책의 디자인에 관여할 만큼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는 니체아였던 거죠. 아주 열광적으로 이 니체에 말해서는 몰입을 했던 사람들이고 1899년부터 1914년까지 다름슈타트에 가면 예술가 콜로니 우리를 말하고 헤일리 예술가 단지 비슷한 그런 단지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주도권을 이제 베렌스가 갖게 되는데 베렌스가 자기가 살집 실제로 살지는 않고 어쨌든 나서 나중에 팔아버렸지만 이 집을 설계할 때 이 베렌스한테는 이 니체에 대한 이 생각 니체의 생각을 어떻게 이 예술의 영역으로 옮기는가, 구체적인 작품으로 옮기는가가 이제 이 중요한 이 관점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이 책으로 쓰기도 해서 삶, 그 다음에 예술의 축제 니체의 표현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해서 이 극장 혹은 연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찰 그리고 연극을 이 문화 상징의 최고 형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책을 1900년도에 이제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니체가 이 바그너한테서 가져온 개념, 이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어떻게든 이 삶의 현실의 건축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이제 도구로 옮겨 놓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책이 그 이제 제목이고. 또 베렌스는 1909년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이 사진들은 이 반대편에서 이제 찍지만 제가 구하는 아주 어려운 사진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이 아에게 터빈 공장 1909년에 지은 이 공장
한쪽,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이 건축적인 형상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형상이 될 것이다. 이건 말하자면 베레스의 해석이었던 거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의 삶의 세계에는 이 아폴로의 세계와의 대립이거나 혹은 두 가지의 상호의 조절 관계이거나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폴로적인 형상은 말하자면 계약적인 질서에 충실하고, 또 그에 비해서 디오니소스는 황홀 도치, 그래서 이 벽면의 구성, 그 다음에 이 면의 조형의 의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설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면에 대한 디자인은 이 당시에 23살짜리였던 미스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란을 보는 이제 모습이고, 이 베렌스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예술, 그 다음에 삶의 형식,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니체가 이해 안 될 때에는 다른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도구는 우리가 아는 예술학의 또 다른 창시자 알로이스 리글이라고 하는 이 비엔나 출신의 이 예술사가, 그리고 이 예술학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술이 무엇인가, 그 예술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 관점뿐만 아니라 한 시대가 공통되어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하자면 양식 개념이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 리글은 예술 의지라고 했던 거죠. 쿤스트폴레.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이 페터 베렌스가 열심히 이해를 해서 이 기술과 예술, 혹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술,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술 의지라고 하는 이 리글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니체의 수용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고, 이 니체의 수용에 베렌스 이외에 실제로 창조하는 이 예술가들 말고 이 니체가 얼마만큼 중요한 철학자인가, 그 내용을 가장 처음 이 독일어권에서 덴마크 사람이 먼저 우연히 있긴 하지만, 그 사람 말고 이 가장 먼저 독일어권에서 니체의 철학을 말하자면 이해하고 그 철학을 다른 형식으로, 다시 말하면 2차 저작을 통해서 니체가 어떠한 의지에 혹은 이 철학적 구조를 가졌는가 해명한 첫 번째 사람이 이 알로이스 리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44년 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공교롭게도 니체가 태어난 해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니체보다는 이 24살을 더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알로이스 리일이라는 사람은 신칸트학파의 창시자입니다. 칸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 20세기, 19세기 말해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칸트를 다시 부활하는 만든 장본인이고, 이 사람이 여러 대학을 거쳐서 빌타이의 후임으로 이 니체 수용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이 빌타이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에 1905년에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스발드 슈팽글러가 이 사람의 지휘자, 이 논문을 썼을 때 심사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니체 철학을 단순히 그냥 강의에만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책을 실제로 써서 1897년 니체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이미, 그리고 니체 철학을 말하자면 니체가 이 주저 힘의 의지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 니체를 단순히 사상가로, 그 사상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지평에서만 이 니체를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니체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니체, 그 다음에 그 두제가 예술가 그리고 사유가, 사상가, 다시 말하면 철학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은 얼마나 이 유명한 책이 되어 있냐면 1897년에 초판이 나왔고 23년 사망하기 1년 전에는 무려 8판이나 찍을 만큼 이 말하자면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린 책이 2000년에 다시. 이 알로이스 리일이라는 이 인물은 제가 이 미스 강연할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알로이스 리일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이 젊은 이 미스 때문에 알게 되고,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이 릴이라고 하는 존재는 딜타이까지는 독일의 형사학의 역사에서 딜타이까지는 거명이 되다가 갑자기 릴이 오게 되면 이제 거명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의 이유인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 철학사의 구도사에서 이제 이 베를린에 있었던 이 릴은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함부르크에 있었던 이 카시러나 이 남쪽에 있었던 후스얼이나 아니면 하이데거의 경쟁 구도에서 이 릴은 이제 그 역할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릴이라는 이름이 다시 발달이 되는 것은 이 20살짜리 이 미스 반데로에라고 하는 이 어린 건축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집을 설계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릴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미스는 니체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잘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죠. 니체하고 대결을 하긴 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미스의 생각 속에 중간중간 표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이 지금 서 있는 이 현관 위에, 현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식 일부 불교 영화에서 좀 이상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냥 쓸 수밖에 없어, 대안에 없어서 현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입구에 여기에 미스가 장식이 되어 있는 디테일은 거의 쓰지 않는데 이 몇 가지 이유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이 니체의 가장 중요한 이 철학의 주제는 생, 그리고 생의 환희, 이것이 예술의 상태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화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형식으로 표현이 실제로 이해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이 단서, 이 모티브가 리엘한테서 왔는지 미스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입구에는 이 니체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티브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집, 그 다음에 이 릴하고 그 다음에 미스하고 관계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미스를 건축가로 조명을 할 때 이 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데, 이 릴 한 사람의 생각, 철학뿐만 아니라 이 릴이 말하자면 교제하던 이 주변의 인물들, 거기는 우리는 푸스얼도 있고, 그 다음에 린다운, 크레너 출판부터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칼 슈툰버그 심리학의 창시자, 아니면 이 하이데거의 이 지도 교수 중에 한 사람이죠. 한일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당시의 이 유럽,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 지적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 그러니까 하이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하이 소사이어티의 멤버들이 이제 미스가 관계하고, 이때 관계할 때 분명 얘기가 됐던 이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니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니체, 칸트,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부분의 헤겔, 그 미스의 중요한 친구, 그 다음에 이 미스가 영향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릴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이 이 베르너 예거라는 사람인데, 고전 문헌학자이고, 이 사람은 22살의 박사학위를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형성 과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서 그 과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계가 있을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의 전임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윌럼 미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하자면 이 다뤄졌던 이 지식의 영역, 문헌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고전 문헌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열려졌던 이 지식의 세계에는 이제 그 다음 세계를 위한, 말하자면 혹은 새로운 문명을 위한 지적 토양이 됐던 거죠. 어쨌든 저 베르너 예거라는 사람은 이제 부인인 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클래시컬 스타디스 연구소를 만들고, 이제 거기 지금까지 보고, 이제 문헌학 연구는 이제 위치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미스가 니체의 수요의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인데,
아마도 미스의 건축,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우리가 지금 신국립미술관일 텐데, 이 신국립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 형상, 거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공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우리는 이 니체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생각이 말하자면 실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신국립미술관이라고 하는 형식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여긴 전체가 기본적으로 대도시, 그다음에 여기 통찰을 했을 때 높은 천정을 가진 공간, 넓고 확장된 고요한 장소,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들. 그래서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고상함을 표현하는. 도구를 번역한 거예요. 네. 영어 번역은 뭐나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이 니체의 텍스트를 이렇게 다 거쳐가면 아마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조금 더 감이 오고, 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도 이 발터 겐츠머라는 사람이 이 한마디 표현을 했을 때 관찰과 사색의 장소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들이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니체 연구자는 노이메 이제 그 니체의 수용에서 온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금 보았던 이 미스의 신국미술관은 사실은 그 근본 형식을 1824년, 34년에 지어졌던 슌케리에서 지어졌던 루이미시오베더 로마 목욕장 슌케리 지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위한 조그마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가장 말하자면 이 니체가 미스의 이 국립미술관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하나의 원상, 가능성으로서의 원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는 단순히 기둥이나 말하자면 비례 체계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의 표현들 때문에 그런데, 이 표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질서 전체의 체계, 그것이 가운데에 포도나무, 나중에 이거를 아폴로성으로 바꾸고, 이 포도나무가 열려서 우리가 말하는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형상,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대변하는 게 말하자면 디오니소스. 그래서 왼쪽에는 디오니소스 신의 주상이 있고, 이 가운데는 아폴로 신이 있는. 그래서 이 전체의 세계는 이 두 신의 조율, 조화, 이것이 우리가 축제하는 이 세계, 생활 세계, 그다음에 축제의 순간이 우리 삶의 생각이다. 이것이 이미 슌케르한테 있었고, 그 형식과 구도가 다시 신국립미술관에서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생각의 정점이라고 하면, 그 생각의 정점은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내부 공간의 경우를 표현하는 하나의 문장인데,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는 80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과 식물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식물과 돌이 된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일단 다시 이게 어떻게 가능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텐데, 이 홀과 이 정원을 거닐 때 우리는 또다시 이제 니체 철학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요구하는 그 표현, 우리 자신 안에서 거닐고자 한다. 이 말은 하나의 수수께끼이고, 만약 이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민현지스님 사진의 뒷모습인데, 이렇게 걸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이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를 에워싸는 분위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전체 하나의 공간 혹은 하나의 분위기는 우리를 지탱하거나 우리를 단순히 엄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의 형식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따라서 나는 이 전체와
말하자면 동일시할 수 있는 그 근거, 내가 그래서 이 공간 하나의 현존자로서 이 안을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길들,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니체가 하는 필요였던 거죠. 니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저술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 이 책이 이 니체 철학의 주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에 보고 동영상도 보고 우리나라의 몇몇 중요한 백승영 이런 사람들이 이 해설하는 걸 보면 이 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정작 니체 자신은 이 책은 자신이 지을, 말하자면 본체, 하나의 건축물, 본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차라투스트라는 그 본체를 위한 현관, 포어하늘이다. 우리는 따라서 이 집을 거쳐가야 우리가 원하는 본집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본집을 우리가 거칠 때,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질문, 나 혹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가장 서두에 이 니체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정신이 존재했지만 이 정신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각각의 형식은 처음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 페어반드로 변신, 말하자면 내가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낙타, 그 다음에 사자, 어린아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 얘기는 낙타, 우리 사자, 이것이 하나의 메타포로서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일상생활에 익히 경험하기 때문에 알지만, 과연 그러면 어린아이, 마지막은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인간은 어린아이인데, 사자도 못하는 일은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주인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했을 때, 수진무, 그래서 백지의 상태, 망각 다 기억해서 지원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우리 새 힘으로 돌아가는 길, 최초의 운동, 그 다음에 거룩한 긍정, 최초의 운동. 이제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세계가 시작된,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의 첫, 이 말하자면 시작.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거룩한 긍정,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의욕,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획득. 그래서 세 가지 변화. 이제는 새로운, 말하자면 인간형이 따라가면 어린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차라투스라가, 이 차라투스라는 무슨 어린아이, 이 초원 스스로를 긋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투스라는 이름으로 되지만, 이 우리가 그 현상을 아주 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제가 미스 강연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스는 19살의 나이였고, 그때 건물주는 이 베를린 대학의 정교수, 이 알렉스 리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집을 한 번도 설계해 본 적이 없는, 그 다음에 대학 정규교육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없는 이 시골에서 온 미스라고 하는 인물한테 어떻게 자기 집 설계를 맡길 수 있는가, 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최근에는 이 리일 건물 주인이 이 니체 철학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어린아이, 말하자면 장래의 차라투스트라를 이 어린 미스한테서 발견하고, 그래서 확인해서 실제로 이제 자라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 집을 설계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이 하우스 리 클래시컬 리라고 하는 이 집이고, 이제 이 집이 우리가 아는 이제 클래시컬 모던의 하나의 시작, 하나의 무대, 이 클래시컬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생을 살게 되는 하나의 터, 하나의 수도원으로서, 작은 수도원으로서 터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사후의 설명을 니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알레스 리를 보고 이 어린 닛을 보았을 때 해명이 될 수 있는 이 미스테리한 전 그런 거죠.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 중요한 철학자 니체가 왜 한동안 말하자면 오해, 곡해 아니면 수용, 독일어권에서는 잘 수용, 왜냐하면 이 니체가 가장 오용이 됐던, 남용이 됐던 때가 제3제국 시대, 히틀러 시절에 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 독일 국민의 가장 정점, 그 다음에 이 히틀러가 생각하는 말해서 한의 이념에 부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니체의 철학은 그 국가관, 이 제3제국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 말하는 지적 사회에서는 니체가 말하자면 수용이 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니체는 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 니체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여러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이 니체 철학의 수용을 통해서 이 성장, 성숙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이에는, 즉 니체 그 다음에 우용과 남용 이 사이에는 이 몇 가지 이 특징, 니체가 새로운 어휘 혹은 새로운 형식을 구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결정적으로 이 니체의 누이, 이 페어스터 니체, 페어스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페어스터라는 사람도 대단한 이 안티세밋, 이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였고, 이 누이도 똑같은 성향이었는데 이 누이가 이 니체의 저자 혹은 유교도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보는 것처럼 약간은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중요한 부분의 수정, 그래서 이 수정된 형식으로 출판하도록 하거나 유교를 관리하는 거죠. 거기 페터 가스트라는 사람도 이제 일목을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왜 했냐면 이 니체의 철학을 말하자면 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이 논리에 어느 정도 맞게, 다시 말하면 이 나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수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니체는 많은 부분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판본, 믿을 수 없는 판본, 이제 이런 것이 이 니체의 연구에 이제 방해가 됐던 거죠. 이제 어쨌든 그러한 현상 한쪽,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체의 수용은 우리의 근대 건축에서 예를 들면 올브리히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니체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이 니체의 생각을 말하자면 예술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대단했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근대의 말하자면 중요한 출발 혹은 근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6m가 넘는 이 두 조각, 그래서 남성과 여성, 또 다른 제목은 힘과 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입구도가 니체의 철학에서 오는 거고, 이 뒤에 세계적 글씨들은 이 예술가들이요 자신이 세계를 보여주어야 할지다. 그리고 그 세계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오늘의 세계, 이것이 이제 예언의 세계죠. 이런 형식들이 우리가 아까 이 니스가 했던 이 리일하우스의 그 현관처럼 생애의 찬미, 축제로서의 삶, 예술 형식, 이제 이런 보여주는 형식들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근대 중요한 시작에서의 특징인 거죠. 자, 이제는 제가 니체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니체를 어떻게 다루고 이해를 했는가,
이제 하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2차 전략들 제가 첫 페이지에서 혹은 이 강연 소개에서 이 지시드렸던 저술들은 사실 니체를 많이 하거나 어쨌든 니체를 많이 읽고 이제 이 독서에 근거해서 니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혹은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에서 이 기술되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니체가 구체적으로 본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념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존재자 형식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러한 지식들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 했을 때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니체를 다뤄야 될 것인가 니체 철학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이 우리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은 제가 이건 다 율메한테서 온 이 구조인데 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유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게 니체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집으로 짓는 것이다. 이 니체가 쓴 1872년의 텍스트에 나오는 이제 책인데 비도덕적인 진리와 거짓의 관하여. 이 책의 제목이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은 이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그러면 짓는다. 이 말을 우리말은 계산킹 부분이라고 하는데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독일 말로는 아우엔이지만 이걸 이 그리스 말로 하면 구축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하면 짓다 이거를 텍토니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이 되는 이 사유를 그 궁극적인 혹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유를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케라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르케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철학자들은 그 아르케를 무엇으로 짓느냐 하면 활자로 짓는 거죠. 어느 구체적인 언어 형식을 통해서 이 아르케를 짓는데 그러면 건축가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아르케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다른 구체적인 재료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의 구축과 구축구의 사유는 동일한 맥락이고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니체가 하는 얘기.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러면 니체의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그 숙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조금 더 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그러면 사유 아르케다라고 했을 때 그 아르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 니체에게는 이 원래 스콜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쇼펜하우어에 대한 표현인데 그것이 이제 음악입니다. 음악이 가장 근본적인 형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 사물들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지으려고 하는 그 근거들은 혹은 짓도록 하는 그 근거들은 이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 초기에는 음악이었던 거죠. 이 음악이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물들 이름 붙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의 보편을 있고 이 보편 우리가 이 보편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의 사물들 우리가 아는 책상, 우리가 집 혹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나한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개념이다 했을 때 그 개념은 이 보편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그것은 막연한 하나의 생각뿐이고 우리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존재자와 이 보편이 하나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
동적으로 속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물과 말하자면 보편이 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태를 이제 설정하게 되고 그때를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아는 게 아니라 개념도 알고 그 다음에 개념이 근거적인 그 근본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제 니체를 읽을 때 니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만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니체가 도대체 무슨 집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으려고 했는지가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니체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있는 하나의 형이상학인데 그 형이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의 모든 총합 그걸 우리는 학문이라고 부르고 이 학문은 이 독일 말의 이 근거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학문은 니체편의 삶의 증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의 모든 이 집합되는 거죠. 그래서 히센샤프트 노의 명사된 날리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스키엔차라고 사이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고 그것을 다 활자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을 나오면 하나의 백과사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개별적인 학문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근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니체는 처음부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72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은 제가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이 집은 무엇을 짓는가 했을 때 그 무엇에 대한 질문이 지금 지시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로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공포, 도피, 우리는 거충용어로 하면 그러면 단순한 이 기능 말하자면 은신처의 외기에서 하고 동물의 침입 보호 혹은 진리에 대한 방해 우리는 그러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오해를 하지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디디고 있는 이 형이상학의 근거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우리가 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자체는 거짓, 그 다음에 교활함, 하나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작동한 힘이 거고 그 근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이 말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럼 거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도덕적 의미에서 이 전제를 잡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뭘 의미하는지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니체가 근거하고 있는 혹은 형이상학의 형이상학 자체는 근거가 없는 것, 그것은 다 허구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특히 오늘날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우리는 실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를 한 질문, 그것이 거짓이고 또 무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폐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혹은 무라고 하는 것으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이제는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근거, 마지막 근거 이거를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답이 주어져야 하는 질문이지만 그 답은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고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누군가가 진술을 할 때 그 진술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라틴 사람들은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린시피움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영미권에서 이걸 단순히 프린시플 그래서 원리 혹은 원칙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보면 원칙 없어도 잘 살 수도 있죠. 죄를 짓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약속한 바하고 다르게 해도 취하게 되거나 감방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 원하는 목숨을 실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 개념의 이 불행한 역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아르케를 그러면 이 니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형식이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마도 잠깐 이 1시간이 지나 이제 휴식 겸 아마 이 문장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중요한 몇 가지 여기 의지, 작용, 근본, 형태,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그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휴식을 하기로 하고 휴식하는 동안 이 문장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